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마솥에서 고소한 콩내음이 퍼져나왔습니다. 콩물이 바닥에 늘어붙지 않도록 나무 주걱으로 계속 저어주며 하품을 했죠. 남들 다 자는 새벽부터 나와서 두부를 만드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날을 두부장수 안성댁이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시장에서 두부집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몇 해 전에 두부 요리 전문점에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때는 내가 만든 두부를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순두부찌개며 두부김치며 내 손으로 만든 두부를 맛있게 먹는 손님을 보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하품을 참으면서 두부를 만들어야 해도 나는 이 일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의 첫 손님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사모님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입맛은 수수했는지 몇 년째 아침 시간에 찾아오는 단골이었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오늘도 찾아주셨네요. 안성댁, 들깨 순두부찌개 하나랑 콩국수 3인분 포장해줘. 콩물 좀 넉넉하게 넣어주고. 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주문을 받은 나는 능숙하게 메뉴를 포장했습니다. 부탁대로 콩물도 넉넉하게 준비했죠. 포장한 봉투를 건네주고 계산을 하는데 사모님이 내게 그러더군요. 안성댁, 할 이야기가 있는데 바쁘지 않으면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럼 주방에다가 잠시 자리 비운다고 얘기하고 나올 테니까 기다려 주시겠어요? 여기는 좀 그렇고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얘기하고 주차장으로 나와.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나는 주방에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알리고는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죠. 나는 차에 타서 사모님의 옆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차에까지 태우나 의아했죠. 안성댁, 내가 안성댁 솜씨를 몇 년간 지켜봤는데 안성댁의 요리에는 다른 셰프들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 특히 이 수제두부를 만드는 솜씨는 정말 최고야. 아이고, 사모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안성댁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 무슨 제안이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가정부일을 해주면 어떨까? 네? 제가 가정부를요? 아유, 저는 두부나 잘 만들지 다른 집안일은 엉성해요. 특히 다림질은. 제가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주름이 이상하게 잡히는지 그래서 다림질 안 해도 되는 옷만 사서 입을 정도예요. 다림질은 안 해도 돼. 가정부가 다림질을 안 한다고요? 우리 집에 이미 가정부가 여럿 있어서 다들 업무 분담이 되어 있어. 안성댁이 와서 할 일은 딱 하나. 우리 회장님을 위한 두부 요리를 하는 거야. 다른 잡다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도맡아 할 테니 안성댁은 오로지 회장님께 필요한 두부 요리에만 집중하면 돼. 회장님을 위한 두부 요리라니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우리 영감님이 몇 해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그때부터 건강 회복을 위해 식단 관리가 아주 중요해졌는데 의사가 두부로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게 좋다더라고. 우리 집에 셰프가 따로 있지만 안성댁처럼 이렇게 손수 두부를 만들 줄은 모르니 이렇게 매번 식당에서 사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 그래서 매일 아침에 순두부랑 콩물을 그렇게 자주 사가셨군요. 그런데 왜 일하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고 사모님께서 매일 직접 나오신 거예요? 우리 영감님들이 소중한 음식인데 내 손으로 직접 챙겨드리고 싶어서. 아유, 마음도 고우셔라. 그래서 말인데 안성댁이 꼭 우리 집 가정부로 와줬으면 좋겠어.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곤 두부 만들고 두부 요리하는 것밖에 없어. 연봉은 2억 정도면 괜찮겠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액수에 나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연봉 2억이요? 회장님 드릴 음식 요리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줘야지.
나는 말문이 막혀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그 돈이면 전세 자금과 결혼 자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자식들 원하는 걸 마음껏 해줄 수 없어서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부를 만들던 내 솜씨가 이렇게 큰 보탬이 될 줄이야. 감회가 새로웠죠.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안성댁. 그럼 내일부터 바로 출근할래? 내일이요? 그건 좀... 여기 식당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또 새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 모르니 그동안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걱정 마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사모님의 말대로 비서라는 사람이 식당을 찾아와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더니 내게 정리가 끝났다고 알려주더군요. 식당 사장님은 내게 대체 어떻게 이런 대단한 집안 사모님의 눈에 들었냐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사모님의 남편이 중견기업의 창업자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식당에서 나를 빼가는 대신 식당 사장님에게 스카웃 비용을 넉넉하게 쥐어주었습니다. 역시 조단위 재산을 보유한 집안 사람답게 배포가 크더군요. 그렇게 나는 식당을 정리하고 회장님 댁으로 출근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으리으리한 집 주방에는 최신식 주방기기들이 즐비했고 여느 고급 레스토랑 주방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깨끗했습니다. 나는 집사가 건네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어색하게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셰프가 사모님께 말씀 많이 들었다며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부만 드신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 한시름 놓았다며 미소 지었죠. 칭찬을 들으니 어찌나 쑥스럽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잘하는 거라곤 그저 두부 만드는 거밖에 없는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사님께서는 매일 아침 회장님께 드릴 두부와 콩물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저와 주방 스태프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하게 이쪽 구역을 사용하세요. 여기는 여사님 전용 구역입니다. 제 전용 구역이요? 나를 여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처음이라 황송한데 두부 요리 전용 구역이라며 보여준 곳이 우리 집만큼 넓어서 더 놀랐습니다. 여기 나와서 매일 두부만 만들어도 연봉 2억이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장님께 넣어드릴 저녁 두부 요리를 하는데 사모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성댁,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야간 간병하는 홍 간호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밤에 못 나온다네. 방금 연락을 받아서 급작스레 새 간병인을 구할 수도 없고. 혹시 안성댁 오늘 밤에 우리 영감 하룻밤만 모셔줄 수 있을까? 사모님의 갑작스런 제안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요? 사모님, 저는 간병은 해본 일이 없어서. 알아, 안성댁이 간병 전문이 아닌 거.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간병인을 구할 수도 없고 안성댁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회장님은 주무실 때 특별히 손이 가는 분이 아니야. 그냥 옆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의료진에게 연락만 해주면 돼. 혹시라도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안성댁 오늘 밤 우리 영감 하룻밤만 모셔. 나는 망설였습니다. 오늘 딱 하룻밤만이라면 사모님이 직접 간병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죠. 내가 직접 간병을 하고 싶긴 한데. 사모님이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심 뜨끔해서 잠자코 듣기만 했죠. 내가 불면증에 부종맥까지 있어서
자칫 야간 간병 잘못하다가는 둘이서 같이 몸져 누울 수가 있어서 그래. 아휴, 그러면 안 되죠, 사모님. 여기 야근 특별 수당이야. 그러면서 사모님은 내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오늘 하룻밤만 안성택이 수고 좀 해줘. 봉투를 열어본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서 받던 월급의 2배나 되는 돈이 들어있더군요. 이렇게 많이... 우리 영감님 살려주는 고마운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오늘 밤 간병은 안성택이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영감님 잘 모실게요. 그 즉시 나는 저녁 요리를 가지고 회장님이 요양 중이신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새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사방은 고요했죠. 창밖으로는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별채로 들어간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은 내게 회장님께 자극이 되니 실내에서는 불을 환하게 켜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실내 조명이 촛불처럼 미미한 빛만을 뿜어내고 있었죠. 은은하고 어두운 조명 옆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회장님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내가 옆으로 다가가는데도 회장님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죠. 회장님, 식사하셔야죠. 역시 회장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음식을 먹을 수는 있기는 한 건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숟가락으로 두부죽을 퍼서 넣어드리니 기계적으로 입을 벌리고 받아먹긴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누운 채로 양치와 세수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사별한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트럭 운전기사였던 남편은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만이라도 얼굴도 씻겨주고 손도 잡아주고 싶었는데 중환자실에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질 못했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회장님만큼 부자였다면 이렇게 너른 방에서 살뜰하게 돌봐줄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게 새삼스러웠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시집 한 권을 들고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댁에 온 이후로 낮에 시간이 많이 남아 처녀 때 좋아하던 시집도 다시 읽고 있었어요. 어쩌면 회장님도 시를 좋아할 것 같아 이참에 소리내어 낭독해드렸죠. 그때였습니다.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옅은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섬뜩한 느낌에 몸을 움츠리고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꼬대려니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놀란 나는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고선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본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안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별채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힘껏 돌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별채는 완전히 독립된 구조라 현관문이 아니면 밖으로 나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나는 그렇게 별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왜 침대 아래에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행여나 회장님께 해코지를 하려고 침대 아래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안에서 그를 상대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권 이탈이란 메시지만 뜰 뿐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군요. 그제야 이 벌채 건물이 휴대폰도 인터넷도 안 터지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 순간 문 위에 쓰여진 붉은 글씨가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자세히 보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부적 같았습니다. 나는 화장실 벽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위도 아래도 모두 부적으로 빼곡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음산한 기운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어쩌면 회장님의 침대 아래에서 본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 안에 혼자 있을 수가 없더군요. 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다시 보니 거실벽과 천장, 바닥을 장식한 모든 무늬가 부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별채가 하나의 커다란 부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온 듯한 기괴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녁 식사를 운반할 때 가져온 쟁반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만일에 하나 내가 간병을 한 밤에 회장님이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회장님의 침대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 뭔지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이대로 겁에 질려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침대 아래를 살폈죠. 아까 봤던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 후레쉬로 그를 비췄습니다. 불빛을 받아 형체를 드러낸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닌 사람 크기만한 지푸라기 인형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다니 그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이 어이없으면서도 워낙에 긴장을 했다가 맥이 풀린 탓에 일어날 기력조차 없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누워있다 보니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안방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안방의 벽과 천정, 바닥도 모두 부적에 쓰이는 문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나는 화들짝 놀라 회장님 쪽을 돌아봤어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로 미동도 없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은 소리 역시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던 겁니다. 껑. 회장님, 뭐 필요하세요? 거응이 뭐예요? 분명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응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렸어요. 눈, 떡,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던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이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그리워 눈물까지 흘리는 걸까요? 나는 그저 회장님 옆에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밤새도록 들어주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희미한 동이 터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이쳤습니다. 나는 커튼으로 빛을 가리고 회장님을 돌아봤습니다. 밤새 무언가를 중얼거리던 회장님은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슬슬 나도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날리를 피우고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잠이 쏟아졌죠. 그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나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성댁, 밤새 별일 없었죠? 나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밤새 겪은 충격과 피로로 인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내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성댁,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네요. 밤새 잠을 못 잤나 봐요. 사모님, 여기 있는 거 뭐예요? 나는 침대 아래 있는 지푸라기 인형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 그거 안성댁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데. 그리고 현관문이 안에서 안 열리는 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밤새 가둬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적들은 대체 다 뭐예요? 벽지에 타일에 장판까지 온통 부적이라니.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실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난밤의 공포가 다시금 밀려오는 듯 몸이 으스스 떨렸죠. 사모님은 나와 달리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이야. 간병인이 한밤중에 도망치면 안 되니까 잠가둔 거고, 그리고 여기 새겨놓은 부적들은 영감님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고 장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침대 밑에 있는 저 인형도 병마를 물리쳐준다고 해서 갖다 놓은 거고. 정말 기가 막혔죠. 도망치면 안 된다니요? 간병인이 무슨 죄인입니까? 그리고 부적의 병마를 물리치는 인형에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사모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안성댁? 너무 무섭고 놀라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갈래요. 안성댁, 잠시만.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안성댁이 그만두면 정말 큰일 나. 수제두부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저 하나래요? 다른 사람 구해보세요. 현관문으로 나가려는데 사모님이 내 손을 잡아대었습니다. 가지마. 안성댁이 아니면 정말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말이세요? 그게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 나는 사모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설명이요? 이제 와서 뭘 설명하시게요? 그저 옆에서 지켜보면 간병만 하면 된다더니 뒷북도 유분수지. 사람을 속이고 밤새 가둬놓은 걸 다 지나고 나서야 설명하시겠다고요? 아니야, 안성댁. 그건 오해야. 안성댁을 속이려던 게 아니라 다 영감님을 위한 일이었어. 그러지 말고 여기 앉아서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사모님은 나를 거실 소파로 이끌어 앉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사실 몇 년 전부터 영감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봐도 딱히 차도가 없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이요? 그런데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 영감님께 안 좋은 기운이 붙어 있어서 편찮으신 거니 그 기운을 떼어내려면 특별한 사람이 만든 하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특별한 사람이라뇨? 그게 오른쪽 얼굴에 점 3개가 있는 사람이 있는 식당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모님이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오른쪽 뺨에는 도드라지는 점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동원해서 전국에 있는 식당을 다 뒤졌는데 안성댁이 무당이 말한 조건에 딱 맞지 뭐야? 식당에서 일하고 얼굴에 점 3개가 있고 하얀 음식을 만들고. 이제야 재벌집 사모님이 아침마다 식당에 와서 두부 요리를 사간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래서 아침마다 식당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 하얀 음식을 부인이 직접 사다 바쳐야 혐이 있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안성댁이 만든 두부를 먹은 이후엔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다던 사람이 몇 년을 더 버티는 거야. 그러니 그 무당 말이 더 믿음이 가는 거지. 여기 이 문양들도 그 무당이 와서 일일이 다 그려준 거야. 집에 종이 부적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 건물 자체가 부적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모님은 정말 그 말을 믿으세요?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 달리 방법이 없는데. 그럼 저를 가정부로 고용한 것도 다 그 무당이 시켜서 그런 건가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이어갔죠.
얼마 전에 무당이 어제 날짜를 콕 찍어서 영감님한테 봉변이 생길 거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안성댁이 밤새도록 영감님 곁에 있어주면 애군이 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를 가둬놓은 거였군요. 밤새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그 침대 밑에는 이상한 인형이며 회장님은 계속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뭐라고? 영감님이 말을 했다고? 무슨 말을 했어? 단어들인 것 같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뭔가를 그리워하며 슬프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말을 들은 사모님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금세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죠. 영감님이 말을 했다고? 어제까지는 대답조차 못하던 양반이 말을 했다니. 세상에나 정말 그 무당 말이 맞았어. 안성댁 정말 고마워. 영감님께 차도가 있었다니. 이게 다 안성댁 덕분이야. 사모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죠. 어리석고 이상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을 살리기 위해 뭐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사모님은 내게 제발 그만두지 말라며 애원했죠. 나는 그러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의 애절한 눈물에 마음이 동하기도 했고 이대로 그만두기엔 연봉 2억이란 돈이 아쉽기도 했거든요. 요사이 아들은 사귀는 여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곧잘 다투는 눈치였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전세자금이니 결혼자금이니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텐데 내게는 말도 못 꺼내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여기서 연봉 2억을 벌 수 있다면 아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달리 생각해보면 이런 큰 돈을 어디 가서 벌 수 있겠어요? 내 얼굴에 난 점 3개 덕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어쩌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죠. 주말이 되어 하루를 쉬게 된 나는 지난밤 회장님을 간병한 대가로 받은 특별수당을 2개의 봉투에 나눠 담고는 아들과 딸을 고깃집으로 불렀습니다. 세 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죠. 아이고, 우리 아들, 딸 그동안 잘 지냈어? 여기 고기가 참 맛있으니까 오늘 많이들 먹고 가. 엄마,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좋아요. 엄마 식당에 나갈 때는 주말에도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맞아, 엄마. 엄마 얼굴도 좀 편해 보이고 가정부일이 적성에 잘 맞나 봐. 힘들지는 않고요. 에휴, 힘들기 뭐가 힘드니. 그냥 회장님 드실 두부만 만들면 되는데. 너희는 어떠니? 우리 아들은 공장일 힘들지 않아?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힘든 건 뭐 원래 공장 일이 그렇죠. 근데 요즘 사장님이 좀 힘들어하셔. 경기도 안 좋고 납품 단가는 자꾸 내려가고 물건이 잘 안 팔린다고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 요즘 사는 게 다 힘들지. 너는 어때? 새로 옮긴 회사는 다닐만해? 나는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요즘 과장님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과장님이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매번 달라고 해도 깜빡했다느니 나중에 준다느니. 지난주에는 진짜 결제를 미루고 또 미루더니 지난주에만 1억 원치 경비 영수증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더러 도와달라는 거 있죠? 그거 영수증 하나하나 확인하고 분류하고 풀칠하고 내가 정말 손가락에 물집 잡히는 줄 알았네. 그 과장은 왜 그런다니? 제때제때 미루지 말고 할 것이지. 그나저나 너는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없어요. 오빠는 그때 그 언니랑 잘 만나고 있지? 지난주엔 여자친구 집에 초대받아가서 부모님도 만났어. 정말? 집에 초대를 받아갈 정도면 완전 사위로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좋아할 일 아니었어? 여자친구 부모님이 나한테 앞으로 집은 어떻게 장만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 집도 없는 사람한테 딸 시집 보낼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내가 벌어서 내 집 장만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건 결국 부모에게 지원을 받아서 집을 장만해 오라는 건데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과 사별하고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아서 그저 아들, 딸을 굶기지 않고 키우기에도 급급했죠. 여자친구 집이 생각보다 너무 잘 살더라고. 집도 엄청 크고 부모님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 그래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기가 죽는 데다가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리 아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들인데 기죽을 필요 없어. 나는 가방에서 돈 봉투 2개를 꺼내 아들과 딸에게 각각 건넸습니다. 자, 이거 너희들 용돈이다. 엄마가 이번에 특별수당을 좀 많이 받았어. 액수를 확인한 아들, 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이 특별수당이라고요? 헐, 대박. 엄마, 이거 액수가 후덜덜한데? 너는 기집애가. 하여튼 말 좀 예쁘게 해. 나는 얼굴이 예쁘잖아. 딸의 장난스러운 애교에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늘져 있던 아들의 표정도 한결 누그러졌죠. 엄마가 가정부로 나가는 집이 좀 많이 잘 살아. 그래서 그런지 인심이 엄청 후하더라고. 연봉을 2억이나 준대. 뭐, 연봉이 2억? 그러니까 우리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너 적금 든 돈에다가 내가 1년 정도 열심히 모아서 보태면 저기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엄마. 근데 엄마, 도대체 어느 집 가정부로 취직을 한 거야? 윤한신 회장님이라고. 너희들도 알래나 모르겠다. 윤한신 회장님, 당연히 알지. 너희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 엄마, 그 집 이야기 인터넷에 엄청 많이 떠도는데? 내가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말이지. 근데 무슨 이야기가 떠도는데? 나도 본 적 있어. 윤 회장님이 유언장을 썼는데 가족들이 그거 바꾸라고 난리도 아니라고. 유언장? 무슨 유언장? 잠시만, 내가 기사 찾아서 보여줄게. 딸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검색해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엄마. 이게 윤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한 건데 자수성가한 윤한신 회장, 유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윤 회장님 쓰러진 후의 기사를 보면 윤한신 회장의 부인, 남편 사회 환원 유언장 쓴 적 없어. 이렇게 말이 바뀐 거지. 그래서 윤 회장님이 사회 환원하겠다고 쓴 유언장을 부인이 마음대로 고친 거 아니냐는 소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 나는 휴대폰 속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어찌나 유명한 분이시던지 봐도 기사가 계속 나왔죠. 아들이 휴대폰으로 윤 회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쓰러지기 전의 모습은 무척이나 정정했습니다. 나는 그 영상을 보고 회장님이 전쟁고어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그를 거두어준 것은 건양상회라는 작은 쌀집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쌀집 주인은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고아들도 먹이고 재워주며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었고, 회장님은 그 쌀집에서 장사를 배우며 지금의 거대한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쌀집 주인은 하늘로 떠나는 날까지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깊은 감명을 받은 회장님은 건양상회의 이름을 딴 건양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유산 중 절반을 이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지난밤 회장님이 중얼거리던 단어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건양, 눈썰매, 가래떡, 쌀. 영상에 나오는 회장님의 어린 시절 사진에는 쌀포대를 깔고 앉아 눈썰매를 타거나 쌀로 가래떡을 만들어 구워 먹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건양상회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회장님 댁으로 출근한 나는 이전보다 더 정성 들여 두부 요리를 준비하고 구운 가래떡까지 곁들였습니다. 간병인이 식사를 가지러 들어왔다가 가래떡을 보고 물었습니다.
가래떡은 왜 사모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거예요. 지난번에 회장님 간병하다 보니까 가래떡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이거 못 드실 텐데. 못 드시더라도 가져다 드리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회장님 어릴 적 추억이 깃든 음식이거든요. 추억이라면 건양상회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고 계셨네요. 그럼요. 회장님이 자수성가한 전쟁고아인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때 자기를 거둬준 쌀집 주인 가게 이름을 따서 건양재단 만든 것도 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 걸 나만 몰랐네. 나는 어제 우리 아들이 그 인터뷰 영상을 보여줘서 알았는데 그거 보고선 어찌나 마음이 찡하던지 회장님께 꼭 이 가래떡을 구워서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까 회장님이 말을 하셨다고 했죠? 네. 그럼 이제 사모님이 계획대로 되겠네요. 계획이라뇨? 간병인은 누가 오지는 않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수정이요. 유언장을 수정한다고요? 그 소문이 정말이었네요. 어떤 소문이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요. 회장님께서 유산의 절반을 건양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그걸 가족들이 마음대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냥 인터넷에서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회장님께서 유산의 절반을 건양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쓴 건 맞는데 가족이 마음대로 유언장을 고치진 않았어요. 물론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이에요? 네. 실제로 사모님과 자녀분들은 회장님의 유언을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변호사를 부르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제가 회장님 직속 변호사에게 몰래 연락을 해서 막았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홍 선생님이 그걸 막았다고요? 회장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일이거든요. 자신이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가족들이 유언장에 손을 대려 하는지 잘 지켜보다가 꼭 직속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달라고요. 사실 사모님이 회장님 건강에 저렇게 목을 매는 것도 회장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유언장을 고치기 전에 회장님이 떠나면 안 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고 무당까지 부른 거였군요. 그래요. 그리고 그 무당 중 한 명이 오른쪽 얼굴에 점 3개 있는 여자를 찾으라고 한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여사님을 데려오신 겁니다. 일종의 인간 부적인 거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회장님께서 여사님 앞에서 중얼거리고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정말 나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저뿐만 아니라 다들 놀랐습니다. 회장님께 진짜로 차도가 있는 것 같다고. 사모님도 그 때문에 여사님을 더 믿고 계신 것 같고요. 나는 간병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모님이 나를 가정부로 스카우트한 기막힌 이유도 이유지만 건양을 향한 회장님의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그저 건양상회에서 보냈던 행복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유산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어 했을 뿐인데 가족들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와야 할 돈을 회장님이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두부를 만들고 회장님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연봉 2억이라는 돈은 내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날이 갈수록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모님과 자식들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 몰래 회장님의 직속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던 간병인은 결국 사모님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네가 감히 어디서 내 뒤통수를 쳐?
저는 그저 회장님의 뜻을 따르려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뜻? 네가 뭔데 내 남편의 뜻을 안다만다야? 회장님 뜻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사모님은 분노에 찬 얼굴로 간병인을 몰아세웠습니다. 간병인은 사모님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갔죠. 나는 주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나간 후 사모님이 숨을 헐떡이며 내게 다가왔어요. 안성댁, 물 한 잔만. 네, 사모님. 나는 차가운 얼음물을 사모님께 내밀었습니다. 사모님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점차 흥분이 가라앉았죠. 안성댁, 봤지? 간병인이랍시고 내가 몇 년을 고용했는데 나 몰래 회장님 직속 변호사하고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대. 이게 배신이 아니면 뭐야? 안 그래? 그런데 홍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긴 내 뒤통수를 치려고 그런 거지. 이거야 원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안성댁, 이제부터는 안성댁이 회장님 간병까지 도맡아줘. 제가요? 사모님, 저는 간병 전문이 아닌데요. 간병 전문이야 간호사 한 명 더 고용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야. 안성댁은 내가 믿을 수 있잖아. 그리고 안성댁이 옆에 있으면 영감님도 차도가 있는 것 같고 간병까지 해주면 연봉 더 올려줄게. 사모님의 제안으로 마음속에 또 한 번 갈등이 일었습니다. 회장님의 소망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던 간병인의 자리를 내가 대신해야 하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이 떠나시면 내 일자리도 사라지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최대한 내 이득을 챙겨야겠다는 속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난 간병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주말이었습니다. 별채로 가보니 거실이 촬영장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사모님과 자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곧이어 회장님이 휠체어에 탄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죠? 네, 사모님. 유언 대용 신탁으로 계약하면 유언 촬영부터 유언 집행까지 여기 계신 금융관리사가 알아서 진행할 겁니다. 상대 쪽 변호사가 물고 늘어지면 어떡하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 유언장은 법정으로 가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야 집행 가능한데 유언 대용 신탁은 계약 직후엔 언제라도 즉시 집행 가능해서요. 이번에 계약하시는 즉시 회장님이 이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은 효력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네.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영상에 담길 수 있도록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사모님이 회장님 옆에서 속삭이듯 말하자 회장님은 꼭두각시처럼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건양재단의 유산의 반을 상속한다는 이전 유언을 전면 철회하고 처자식들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고요. 사모님이 시키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회장님의 모습은 마치 영혼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예전에 침대 아래에서 발견했던 그 지푸라기 인형처럼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영상에 기록되고 있는 유언은 회장님의 진짜 바람이 아닌 가족들의 탐욕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에 잠시 스쳤던 그 반짝임. 그것은 회장님의 마지막 저항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의 착각이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끔찍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직서를 작성해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안성댁?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들은 사모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직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나를 누려봤습니다. 뭐? 그만두겠다고? 지금 장난해? 내가 안성택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연봉 2억에 간병수당까지 얹어준다고 했는데.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모님. 그리고 사실 그 돈도 사모님께 아니라 회장님 돈이잖아요. 뭐? 저는요, 회장님 진심을 안 이상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 당신이 뭘 감당하는데? 사모님이 저를 고용해서까지 회장님을 살리고 싶었던 거 유언 때문이잖아요. 회장님을 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회장님의 유언을 수정해야 하니까, 그래서 회장님을 살리고 싶었다고 생각하니까 저까지 사모님의 계획에 동조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연봉을 포기한다고? 저는요, 회장님이 불쌍해요, 사모님. 그래서 회장님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요. 사모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댁, 비밀 유지 서약에 서명해. 그러면 퇴직금까지 후하게 쳐서 보내줄 테니까. 비밀 유지 서약이요? 그게 뭔가요? 이 집에서 본 모든 것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야. 이 집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좋습니다. 내 말에 사모님은 당장 변호사를 호출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비밀 유지 서약서에 사인을 했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주말이 되어 나는 다시 아들딸과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들딸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니 둘 다 내 결정을 지지하더군요. 엄마, 잘하셨어요. 그런 집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오래 있을 곳이 못 돼. 괜히 마음고생하다가 스트레스로 병만 더 생기지. 맞아, 엄마. 엄마가 마음고생으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홀가분하게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아들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큰돈을 포기했지만 내 양심을 지킬 수 있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장님의 별세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TV 뉴스에선 회장님의 생전 모습과 함께 부고를 전했죠. 뉴스 기자는 회장님이 유산이 처자식에게 모두 상속될 예정이며 건양재단에 기부하겠다던 회장님의 유언은 최종적으로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어이 유언을 바꾸고 회장님의 마지막 뜻마저 꺾어버린 그들의 탐욕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사모님과 자식들은 회장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의 진심이 담겨있던 그곳, 건양재단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재단 내부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희망의 밥차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아이들과 따뜻한 밥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희망의 밥차에 자원봉사를 가겠다고 하니 아들, 딸도 따라오더군요. 주말에 모여서 가족끼리 고기를 먹는 대신 자원봉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면서요. 엄마, 여기 도시락 2개 더. 아이들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그래, 여기 있다. 아들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요. 우리 아들은 내가 회장님 댁 가정부를 그만둘 때 즈음 지난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쪽 부모님이 아들의 집안을 따지며 트럭 운전을 하다 사고로 하늘로 떠난 아빠와 고생하며 남매를 키운 나까지 싸잡아서 낮춰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별의 고통을 겪고 새로 만난 여자친구는 내 아들의 성실함과 진심을 높이 평가해주는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딸 옆에도 듬직한 남자친구가 함께했죠.
우리 딸은 자꾸 영수증 제출을 까먹는 그 건망증 과장과 같이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잡한 영수증 더미 속에서 사랑이 싹틀 줄이야.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회장님의 바램을 이어 희망의 밥차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 마음이 회장님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